자, 안녕하세요. 임팩트 행정법 한성입니다. 자, 여러분들 2025년 3월 29일 소방시험 보고 오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좀 문제 있는 것들이 좀 있고, 또 개론법규 때문에 지금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뭐 좋은 소리 듣는 강사도 없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여러분들 진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 나름대로 뭐 각 사이트에 점수 입력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 컷을 어느 정도 이제 유출을 해보면서 뭐 이제 운동을 시작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계실 텐데, 물론 뭐 점수가 진짜 뭐 아예 뭐 근처도 못 갔다 뭐 이러면은 뭐 방법이 없겠죠. 자, 근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1%라도 있으면 일단 마음 내려놓으시고 운동부터 시작해라. 자, 그 얘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최선을 다한다라는 건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일단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고 설령 나중에 뭐 내가 성차받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내가 해야 될 건 해야 돼요. 마음 꾹 눌러두고. 가령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울 지역에서 뭐 지금 뭐 예상 커트가 뭐 한 40이 넘는 것 같아요. 40몇, 240몇. 1.5배수가 몇 점이 될지는 뭐 모르죠. 더 지나봐야 되죠. 등수가 어느 정도 입력이 됐다 하더라도 일단 하세요. 한 30점대라도 일단 하세요. 해놓고 그 이후의 일은 그때 가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본격적으로 총평 시작해 볼게요. 올해 소방시험은 작년 시험과 비슷하거나 아주 약간 어려웠던 것으로 조심스레 평가해 봅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뭐 이렇게 마음을 좀 추스리고 싶어서 약간 어려웠던 것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사실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소방시험은 지금까지 항상 25문제 중에서 2문제 내지 3문제, 적게는 한두 문제, 올해도 2-3문제 정도. 요 정도만 난도가 좀 높았어요. 난도가 좀 높았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솔직히 뭐 평이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실제 시험생이 느끼는 어떤 입장은 좀 다를 수 있겠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일단 그러하고요. 자, 어쨌든 틀린 문제가 2개까지면 아주 이상적인 점수입니다. 그 얘기는 90점을 넘긴 분, 92점부터는 너무 잘한 거예요. 이제 3개까지도 잘 봤다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비슷해요. 항상 요 안에서 방어를 했으면 잘 본 거예요. 근데 물론 4개를 틀렸어도 이번처럼 개론법규가 불시험일 때 거기서 어느 정도 선방을 했다면 충분히 필기 합격하는 데는 뭐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행정법만 놓고 보면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특히 이제 여기서 이제 논란이 되는 게 문제 2번이에요. 자, 이 문제 2번은 제가 가다반을 내면서 일단 출제자가 4번을 염두에 두고 출제했다라는 건 이제 판단이 들었어요. 4번이 이제 틀린 지문으로 나왔거든. 자, 근데 문제는 이게 과거에 기출된 지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22년도까지 출제가 된 바가 있는 지문이에요. 기출 지문이에요. 이 4번 지문이. 근데 제 책이 없어요. 다른 설명만 있어요. 왜 그럴까? 그 틀린 근거가 2007도 4197이라는 판례로서 2020도 16420 전원합의체 판례 있죠? 자, 이걸로 이미 변경돼서 폐기된 판례예요. 근거가 변경 전의 판례라고. 그래서 이건 출제 오류로 판단을 하고 제가 가다반을 작성을 하면서 그때 미리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의 제기가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되고 요거는 제가 좀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하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자, 어쨌든 시험 보고 오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진짜 제 입장에서도 그래요. 소방시험 너무 피곤해요. 솔직히 가다반을 강사 입장에서 일찍 가가지고 시험지 공수해가지고 올릴 때 국가직이나 지방직은 안 그래요. 근데 소방시험은 솔직히 하고 싶지가 않아, 사실은. 근데 이제 수험생들이 그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도 이제 어쨌든 그날은 비상 상태로 대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제 움직여야 된다. 자, 이런 생각으로 저도 이제 같이 합류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솔직히 하고 싶지 않아요, 진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면. 자, 어쨌든 작년에 비해서 커트라인은 대폭 내려간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알고 있죠. 그러니까 너무 상심하지 말고 어쨌든 결과를 좀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다. 자, 본격적으로 1번부터 빨리 풀면서
문제될 만한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세하게. 자, 일단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는데 정답은 1번이에요. 이거는 뭐 길게 설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판례가 서로 사안이 다른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 법원을 직접 기속하는 효력이 있어 없어요? 없죠. 없죠. 자, 그래서 우리는 대법원 판례를 행정법의 법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 하급심 법원이 기존 대법원 판례를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빈출이고요. 그 다음에 뭐 2번은 이게 신뢰보호와 관련해서 법령 개정과 관련된 신뢰보호와 관련해서 법률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 의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유인되었다. 자, 그럴 때는 특별한 보호 가치 있는 신뢰 이익 인정하죠. 그죠? 그래서 개인의 신뢰 보호가 국가의 법률 개정 이익에 우선한다. 우선한다. 옳은 지문. 이거 뭐 너무 많이 본 거니까. 자, 이것도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이거 수입 녹용. 자, 여기서 한번 검사를 해보니까 회분 함량 기준치를 0.5% 초과했어요. 조금이지만 문제는 먹는 거에 조금이라도 유해물질이 들어가 있어.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전량 폐기 반송 처리를 지시해야죠. 문제 있다 없다? 아무 문제 없다. 이건 적법하다. 자, 그 다음에 4번까지는 사실 갈 필요도 없었던 지문이죠. 1번은. 그죠? 자, 그리고 심지어 이거 4번은 모르겠어 나도 이게. 징역형, 자격정지형 전부 다 이제 형벌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형벌. 그럼 이게 지금 뭐 행정청이 부과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법에서 이중처벌 금지 원칙과 관련된 쟁점도 아니야. 그리고 이게 왜 출제되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뭐 공무원과 관련된 거니까 출제가 됐나? 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거를 알고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죠? 그냥 아무 문제 없다. 이러고 그냥 결론만 숙지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다른 시험에서 또 출제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자, 2번. 야, 2번도 뭐 어려운 지문은 아니었어야 하는데 이게 원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얘가 되게 골치 아픈 지문이 돼버렸어요. 자, 여러분들이 일단 1번은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이거. 종이간보, 전자간보는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헌법재판소법 조문이에요. 저도 이걸 잘 다룬 적이 없어요. 잘 다룬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정답을 2번으로 찍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사실은 이게 형벌에 관한 법조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법률 또는 법률조항. 여기에 대한 헌재 위헌 결정의 효력을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물론 우리가 파트 3에서 행정 형벌과 관련된 부분들을 공부를 하기 때문에 얼핏 출제 범위가 어느 정도 뭐 중복된 부분은 있겠죠. 그러니까 발 하나 딱 걸치고 있는 거예요. 발 하나. 출제 범위. 모르겠지만 어쨌든 소방시험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떨궈내기 위해서 출제를 하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열심히 강의하신 분이 있는지 저는 그것도 의문이고요. 저 이외에도. 자, 어쨌든 형벌조항은 원칙적으로 위헌 결정의 효력이 소급해서 발생합니다. 헌재로부터 위헌 결정되면 형벌조항이기 때문에 원래는 일반적인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장래요죠. 장래를 향해서 효력을 상실하죠. 형벌조항은 이러하다. 자,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해서 애초에 이미 종전으로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어. 어쨌든 지금은 위헌으로 결정됐지만 옛날에 헌재가 합헌으로 결정한 바가 있는 사건이 있어요. 가령 예전에 이제 간통죄 사건. 간통죄 조항이 예전에는 합헌이라는 결정을 했다가 나중에 위헌 결정을 한 사례가 있어요. 그죠? 자, 그때는 그 결정이 있는 다음 날로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한다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이게 헌법재판소법 조문인데 이게 또 출제될지 어디 다른 데서 소방이니까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일단은 여러분들 그냥 결론만 숙지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 조문이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이 많아요. 형벌조항은 소급표가 있다. 왜냐면 난 여기까지는 많이 얘기를 했거든. 근데 이 부분은 사실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요 다음 날인지 뭐 요런 표현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고민을 많이 해갖고 정답을 2번으로 찍으신 분들이 많은데 모르겠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보통 모르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기까지 어떻게 다 알아? 3번 법률불소급의 원칙.
자, 이건 진정소급만 금지하는 거죠. 그래서 부진정소급, 즉 계속 죽인 사실이나 이후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 소급해서 법을 적용하는 거, 신법을. 이거는 아무 문제 없다. 아무 문제 없다.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이제 가다반이 이제 4번으로 출제가 된 거예요. 이제 4번, 이게 문제야, 이게. 나머지는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게.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 가벌성은 소멸되지 않는다. 판례 원문이 그렇거든요. 요 판례가 뭐라고요? 전원합의체 판결로, 즉 대법원 판결로 변경되기 이전에 존재했던 판례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먼저 제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여기 이제 아마 여러분들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일 거예요, 이거. 카페에 2023년 1월 29일 여기 제가 글을 올려놨어요, 카페에. 그러니까 교재에 본격적으로 반영을 하기 전에 이 판례가 나오자마자 저는 이걸 바로 올렸어요, 카페에다가. 요 내용 올려놨습니다. 올려놓고 뭐 여기 뭐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결론을, 그러니까 이 내용들 이제 다 보고 나서 결론을 뭐라고 했냐면, 이게 행정법에서는 이제 출제될 거리가 없어. 그래서 우리 행정법 시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당분간 출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출제위원들이 출제를 하면 수험생도 바보가 되고 그걸 가르친 나도 바보가 돼요. 제 교재에 이 판례가 계속 출제가 되다가 저는 이제 업데이트를 빨리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변경된 판례를 반영해서 기출문제라든지 그다음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을 이에 맞춰서 다 개정을 했어요. 개정을 했다고. 그러면 이제 그대로 공부를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4번 지문을 보면서 이제 어리둥절한 거예요. 어리둥절하지. 왜냐면 솔직히 한번 까놓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1, 2, 3, 4번 지문 중에서 1, 2, 3, 4번을 다 간파하고 4번을 찍으신 분이 누가 있어요, 솔직히? 몇 명이나 될까? 거의 없어. 난 거의 없다고 봐요. 내가 봤을 때는 2번 지문 혹은 4번 지문 둘 중에 하나 때렸어요. 이게 첫 번째 케이스예요. 두 번째 케이스는 이거죠.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행정법 강사가 이걸 반영을 안 했어요. 왜? 형사판례 변경이다 보니까 이걸 몰랐던 거야. 그래서 교재에 그대로 수록돼 있어. 그래서 그걸 봤어. 그래서 4번을 찍었어. 기출지문도 그대로 삭제가 안 됐어. 거기다가 뭐 부연 설명이라도 썼으면 모르겠는데 그거 캐치 못 해갖고 그냥 교재 그대로 수록했어. 그거 봤어. 그래서 4번을 답으로 찍었어. 그 사람들은 정답을 맞췄다고 쳐요. 근데 이 판례를 아는 사람은 4번 지문 보는 순간 어리둥절하다고. 그럼 누가 더 불리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판례 변경된 걸 알고 있는 사람이 더 불리하다라는 거야, 이거. 강사도 마찬가지죠. 이걸 발빠르게 대처해가지고 교재에서 변경해서 개정을 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더 불리해진다고. 이게 무슨 결과야, 이게? 이건 무조건 이의제기 받아들여져야 돼요.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건 시험에 대한 공신력이 이게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누굴 뽑겠다라는 거죠, 이걸? 공부 잘하는 사람을, 열심히 한 사람을 뽑겠다라는 거예요? 운 좋은 놈을 뽑겠다라는 거예요? 내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해를 해보자고. 우리 형법에서 범죄 성립과 처벌은 행위 당시 법률에 따른다고 하면서 2항에서 예외를 둡니다. 법률이 변경되었어요. 이 변경은 이제 신법이 유리하게 변경됐다는 거죠.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국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즉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행위 당시의 법이 아니라 재판시법인 신법을 적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법에는 유죄인데 법이 개정돼서 무죄로 바뀌었어. 그럼 얘는 무죄야, 유죄야? 무죄지. 법이 유리하게 개정됐으면. 이 논리예요, 이 법이. 근데 문제는 과거 대법원 판례가요, 법이 무조건 유리하게 변경되면 신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게 아니었어요. 즉 1조 2항이 무조건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이 법이 개정된 취지를 고려하는 거예요, 이게 취지.
취지를 고려를 해갖고 만약 첫 번째 개정된 취지나 동기가 입법자가 야 국법은 너무 잘못됐어 불합리해 즉 반성적 고려해서 법을 이렇게 유리하게 바꿨어. 자 그럴 때는 형법 제 1조 제 2항이 적용돼서 유리한 재판시법인 신법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이게 적용되는 거야 그대로. 이럴 때는. 근데 그 외의 경우 즉 법이 잘못돼서 과거 법이 잘못돼서 개정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규제의 필요성이 있었지만 지금은 별로 규제 필요성이 없어졌어. 사회가 변하다 보니까. 이러한 그 외의 동기로 법이 개정되면요. 형법 제1조 2항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요 맨 위에 있는 행위시법 있죠. 요거. 1항을 적용하는 거야. 이럴 때만 우리 국민에게 유리하다는 얘기죠.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깨졌어요. 대법원 전원일체 판례로. 그 경과 과정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요게 지금 그거예요. 출제자가 의도하고 낸 판례예요. 출제자가 의도한 판례. 다시 말하면 이거는 판례 변경되기 전의 판례예요. 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종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만 할 수 있던 행위입니다. 신고 안 하거나 허가를 안 받고 어떠한 공작물 설치 행위를 하게 되면 처벌받았어요. 자, 근데 이를 허가나 신고 없어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어요. 어떻게 개정됐어요? 유리하게 법이 개정되었어. 그러면 신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법이 개정된 취지가 법률 이념의 변천으로 과거의 범죄로 처벌하던 일부 행위에 대한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그 얘기는 이것 때문에 법을 개정한 게 아니라 단순한 사실관계 변경, 사정 변경에 따른 규제 범위의 합리적 조정에 필요에 따른 것이라면 반성해서 법을 개정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유리한 신법을 적용시켜 안 시켜? 안 시킨다는 얘기죠. 여전히 형법 제1조 1항의 행위시법 이거를 적용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신설 조항들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범해진 개발지형구역 내 비닐하우스 설치 행위에 대한 가벌성은 소멸하지 않는다. 왜? 행위 당시에 국법을 적용하니까. 이걸 의도하고 출제를 한 거예요. 자, 근데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22년 12월 22일 2020도 16420 전원합의체 판결. 이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걸로 이제 판례를 변경하는 거예요. 판례 변경.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합 다수 의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 구성 안 하게 되거나 국법보다 가벼워지면 신법에 따라야 된다. 형법 1조 제2항 법조문 제시를 했고요. 이에 대한 해석을 또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종전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했다거나 과형이 가중했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져 안 따져? 이제는 안 따지겠다라는 거예요. 안 따지고 뭐를 적용하겠대? 2항 유리한 신법을 적용하는 2항을 적용하겠다는 얘기예요. 2항을 적용하겠다. 이게 판례 변경이에요. 그러면서 다수 의견, 판례의 변경. 이거는 제가 쓴 제목이 아니에요. 이 전원합의체 이 대법원 판결에서 지은 제목이에요. 법관들이 쓴 거라고. 이거 법관들이 쓴 거. 이거 제가 쓴 제목이 아니에요. 이와 달리 1조 2항 여기에 대해서 반성적 고려에서 법을 변경했을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한 이 기존의 대법원 판결을 비롯한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들, 즉 이 판결 이전의 대법원 판결들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이 판결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즉 이 판례를 얘기하는 거야.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판례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판례와 배치되는 부분 범위 내에서는 폐기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한번 돌아볼까?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변경 전의 판례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지. 이거 뭐 어떻게 틀렸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맞았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사실상 법리로 대법원 판례, 지금 현재 대법원 판례에 태도 따르면 오히려 이게 맞을 수도 있죠.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출제 오류로 인정이 돼야 되고 이의제기가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이건 무조건. 자,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3번. 이거는 이제 난도는 뭐 이렇게 높지 않았어요. 이거는 중간 정도. 근데 의외로 틀리신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자,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 신고는 우리가 이제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죠. 자, 그럼 행정청이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해서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처분. 자, 이것도 100번 한 거잖아. 이거 수리를 요하는 신고. 여기서의 수리, 행정처분. 어떤 법적 효과? 종전 영업자의 어떤 영업자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효과를 갖는단 말이야. 자, 그러므로 불이익 처분의 상대방인 종전 영업자한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되겠죠. 이건 뭐 당연한 거고요. 3번, 이게 이제 여러분들 물음표고. 모르는 지문이겠지. 물론 이거를 제가 올해는 출제한 바가 없지만 2년 전에는 제가 출제한 바가 있어.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한데 설마 이게 나올까 싶었지 나도. 근데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지문도 아니고. 4번으로 가볼게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당구장 영업 신고를 얘기하는 당구장 영업 신고. 자, 이 요건을 갖춘 자라 할지라도 만약 무슨 법? 학교보건법에 의한 별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대요. 다시 한번 보면 이 당구장 영업 신고가 이 법의 요건은 충족을 했어 안 했어? 했어. 근데 요 법 학교보건법은 요건을 충족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자, 그럼 이걸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둘 다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너무 100번 나온 빈출이에요. 이것도 이 법이면. 그러면 1번 2번, 4번 얘네들은 너무나 많이 봤던 거기 때문에 모르는 건 풀지 마세요. 여러분들 모르는 건. 3번이 이제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이걸 꼭 알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저는. 자, 보시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 대상이 되는 누구를 규제할까? 대형마트. 대형마트가 규제 대상이죠. 왜?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영업시간이 일정 범위 제한되어 있죠. 예를 들어 뭐 주말 같을 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영업 못하게 대형마트가 규제 대상이 됩니다. 그때 규제 대상이 되는 대형마트인지는 어떻게 판단하겠다는 얘기냐면 우리 판례가 개설 등록된 형식 여기에 따라 대규모 점포를 일체로서 판단할 것이고 대규모 점포를 구성하는 개별 점포의 실질을 다 따져가지고 대형마트 요건에 부합한지를 다시 살필 필요는 없다라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마트 이런 거, 그다음에 뭐 홈플러스 이런 거 이제 대형마트 있잖아요. 그 대형마트 안에 그 개별 점포를 보시면 그 개별 점포의 실질이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들도 많아요. 가령 예를 들어 뭐 미용실 같은 것들이 있잖아. 그죠? 이런 것들을 이 대형마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뭐 해볼 수는 있겠지만 우리 판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개별 매장이 하나하나가 대형마트의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그냥 대형마트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이건 규제 대상인 대형마트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판단하겠다라는 판례예요. 그래서 결과 정도 보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이건. 자, 행정기본법의 내용을 물어봤고요. 자, 이거는 우리가 많이 받기도 했고요. 마지막에 제가 이제 뭡니까 어디였지? 제가 이게 행정기본법 즉 25년 개정 행정기본법 특강 그때 한 10분 정도 찍었었나요? 그때도 제가 자세하게 얘기했던 거고 뭐 그 전에 모든 커리에서 계속 얘기했던 거죠. 대통령령 이게 법령 아닙니까? 법령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이 정한 훈령, 예규, 고시 등의 행정규칙입니다. 자, 이것도 법령으로 봐안봐. 보죠.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최근 개정된 법에 따르면요. 그 재정권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 더 늘었죠. 예를 들어서 뭐 국회, 대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정답 1번 하고 이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바로 5번 푸셔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포한 날, 일정 기간 경과한 날부터 법이 시행된다. 자, 그럴 때 공포한 날은 첫날에 산입하지 않는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기간 계산과 관련해서 그 기간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그 기간입니다. 빨리 시작해서 빨리 끝나는 거 아닙니까, 얘는? 그래서 기간 첫날을 산입합니다. 다만 이거 100번 얘기했잖아요. 이거 너무 중요하다고. 이게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이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행정에 관한 나이 계산은 만 나이로 한다고 그랬죠. 출생일을 산입해서 만 나이. 근데 문제는 얘를 연수로 표시하는 게 원칙이란 말이야. 1세, 2세, 3세. 근데 만으로 아직 1세에 이르지 않은 경우도 있죠. 1세에 이르지 않은 경우. 그때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는 거. 옳은지 뭐 100번 본 거죠. 자, 5번 행정지도. 자, 이것도 뭐 틀릴 거리가 없습니다. 절차법의 규정이 있고요. 비례 원칙을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죠. 최소한도로 하도록. 최소한도로. 그 다음에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안 따랐다고 불이익한 조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불이익조치 금지 원칙. 왜? 행정지도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바로 뭡니까? 임의성의 원칙. 따를지 말지는 상대방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강요하는 게 아니죠. 행정지도는. 의무를 부과하는 게 아니죠. 다시 말하면 행정지도의 법적 성질이 뭡니까? 비권력적 사실행위. 의무를 부과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야, 이것도 우리가 숫자 특강에서 너무 강조했던 거죠. 그 기존에 제가 뭐 매번 얘기했고요. 행정지도는 말로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다만 내가 말로 하면 상대방이 못 알아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서면 교부를 요구할 수 있어요. 서면 교부를 요구하면 원칙적으로 교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예외가 있다 그랬죠.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교부해야 된다. 의무는 의무인데 예외가 있는 의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정답은 4번이죠. 이것도 100번 나온 빈출이죠.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의 직무, 국가배상법 2조에. 자, 얘는 공행정작용이기만 하면 권력작용,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작용 모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사경제 주체로서의 활동만 빠지는 것이다. 그건 민법이 적용돼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얘도 뭐 의문의 여지가 없죠. 1번이 너무 빈출이라. 요거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사업, 지원 대상인 사업의 지원에 관한 협약입니다. 자, 이 협약은 법적 성질이 공법상 계약이었고요. 주식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지를 할 때 그 협약의 해지 및 이에 따른 환수 통보는 행정처분이다 아니다. 얘는 처분 아니다. 공법상 계약에 따라 대등한 당사자 지위에서는 단순한 의사표시, 계약상의 의사표시로 봐야 된다. 옳은 지문. 이거를 확신이 안 들어서 2번으로 넘어갔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끝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너무 자주 나온 것이기 때문에. 자, 나머지도 쉽죠. 협의취득, 사법상 매매계약이죠. 행정절차법에 공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내가 100번 얘기했던 거잖아, 이거. 그죠? 행정절차법에는 없어. 그러면 공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은 어디 있는데? 행정기본법에 있다고. 이거 문제로도 많이 출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 용역 운영 계약. 얘는 계약이라고 써있다고 해서 이게 공법상 계약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얘는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 수익, 허가라고. 즉 강학상 특허라는 행정처분이 되는 것이라고. 그죠?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자, 7번 처분에 해당하는 거.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빨리빨리 풀고 넘기셔야 되죠. 도시계획 결정. 이게 떨어지면 이건 뭐야? 구속적 행정계획이잖아. 즉 토지 소유자들이 이 도시계획 결정에 구속을 받게 됩니다. 행정처분이었고요.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도 행정처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방 이전 방안, 이건 단순한 계획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구속력이 없는 계획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X. 자, 그 다음에 기본자 들어가는 거. 이건 애초에 도시기본계획은 뭐가 없어요? 구속력이 없는 계획이죠. 처분성이, 아이고, 넘어갔네. 처분성이, 자, 부정된다라는 거.
그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 자,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8번도 별로 문제될 만한 게 없습니다. 정답 지문이 4번 지문인데 이건 최근에 연속해서 계속 나왔어. 매년. 육아휴직 사유, 소멸됐을 때 그에 대한 복직명령. 자, 얘는 기속행위입니까? 재량행위입니까? 기속행위라고. 내가 해설 강의에서도 여러 번 했었던 거예요. 매년 했던 거, 매년 했던 거. 그러므로 육아휴직 사유가 소멸했으면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죠. 하여야 한다. 정답 4번. 나머지는 너무 볼 게 없어. 이거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 발급 특허, 재량. 행정기본법에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세우고 있죠. 옳은 지문. 개인 택시 운송 사업 면허 특허, 재량. 자, 9번 틀린 것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감독청의 임원 취임 승인. 이거는 뭡니까? 인가잖아. 그래서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라는 말 너무나 옳은 지문. 그죠? 2번. 의료유사업자 자격증 갱신 발급행위. 얘도 간간히 많이 출제가 됐었던 내용이죠. 자, 얘는 법적 성격이 뭡니까? 공증이었어요. 공증. 얘는 인가. 자, 그러므로 얘는 단지 뭐 자격을 부여내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소위 공증행위에 속하는 행위다. 옳은 지문이죠. 정답은 3번이고 3번은 이걸 똑같은 지문으로 제가 여러 번 출제를 했어요. 3번은. 물론 기술도 많이 나왔고 요 똑같은 지문을 제가 여러 번 출제했다고. 그냥 이 틀린 지문 상태로. 토지거래 허가는 뭡니까? 허가가 아니라 인가다. 이게 포인트죠. 즉 금지 해제가 아니라는 거죠. 금지를 해제해서 계약 차결의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성질. 이게 허가란 얘기인데 틀린 지문이죠. 개인 간의 토지 거래 계약은 자유예요. 다만 그 허가를 받아야만 그 계약의 효력이 완성되는 인가로 보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 체류 자격 변경 허가 나왔죠. 자, 얘는 특허죠. 설권적 처분. 옳은 지문. 자, 그리고 10번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을 물어봤죠. 효력 발생 요건으로서 이제 상대방이 있는 개별 처분이라면 송달 기타 방법으로 도달이 돼야 되겠죠. 자, 내용 증명 등기 우편과 달리 보통 우편. 자, 얘랑 차이점이 뭐예요? 얘는 송달 추정력이 없죠. 그래서 도달이 추정되지 않습니다. 추정이 안 되니 처분의 효력이 발생했다, 도달되었다 라고 주장하는 행정청이 어떻게 해야 돼요? 증거를 통해서 입증을 해야 된다는 100번 나온 빈출 지문. 상대방 있는 처분입니다. 자, 얘는 고지가 안 됐으면 효력은 발생할 수가 없죠. 설령 상대방이 알고 있어. 상관없죠. 그래도 반드시 고지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거는 뭐 여러 번 출제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뭐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 이용 송달이에요. 우리가 이제 송달 방식은 원칙이 우편, 교부, 정보통신망 이용 송달. 근데 얘는 특징이 있지. 송달 받을 자가 반드시 동의가 있어야 돼. 왜? 나는 이메일 이런 거 몰라. 전자우편 이런 게 뭔지 몰라. 그럼 받아볼 수가 없잖아요. 반드시 동의가 있어야 돼요. 자, 이 경우 송달 받을 자는 송달 받을 전자우편 주소 등을 지정해야 된다. 이것도 내가 중요하다 그랬죠? 뭐? 주소 지정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틀린 지문으로 많이 나온 게 이거죠. 행정청이 송달 받을 자의 동의를 받아 주소를 지정한다. 아니, 내 이메일 주소를 내가 지정하는 거지. 행정청이 동의받아 지정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주의를 하셔야 돼요. 옳은 지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일부 이제 실수하신 분 중에 전자문서로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 처분을 전자문서로 하는 거랑 송달을 전자우편으로 하는 거랑은 좀 이제 별개 문제예요. 자, 그때 전자문서로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뭡니까?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랑 또 뭐가 있습니까? 상대방이 전자문서로 신청을 한 경우 두 가지 사유가 있었죠. 그래서 걔랑 좀 비교를 해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그다음 송달 받을 자의 주소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 혹은 송달이 불가능해. 그때 쓰는 게 바로 뭡니까? 무슨 송달이에요, 이거? 공시송달. 100번 나온 거죠. 관보 공보, 일간신문, 게시판 어느 하나 이상의 공고를 하고 인터넷에도 공고를 하여야 한다. 같이 여러 번 외웠던 내용. 자, 11번 취소 철회를 물어봤습니다. 자, 틀린 거. 자, 요거 1번은 뭡니까? 상대방이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죠. 수익적 처벌의 상대방이. 자, 그럴 때는 하자 있는 처분을 그냥
취소하면 되는 겁니다. 행정청이. 굳이 당사자의 신뢰 이익을 고려할 필요 있어 없어? 없죠. 그래도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나온 이것도 빈출. 2번. 기본법은 행정청이 당사자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원래 취소는 어떻게 돼요? 위법한 처분의 취소는 소급해서 취소하는 거죠.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어 신뢰 보호를 해야 돼. 그럴 때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장래를 향해서 취소할 수 있죠. 장래를 향해서 취소할 수 있죠. 그래서 소급해서 취소하여야 한다라는 건 틀린 질문이죠. 장래를 향해서 취소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행정행위란 처분청은 당시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사정 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을 위해서 별개 행위로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이에요. 그래서 철회라는 건 당시 법적 근거, 그 철회의 법적 근거 필요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성립 당시 하자를 이유로 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행정기본법은 법사중이라고 했고 법에서 정한 철회 사유가 있을 때, 사정 변경이 생겼을 때, 중대한 공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럴 때 철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옳은 지문이에요.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뭐 또 요거 가지고 또 딴지 거시면 안 돼요. 제가 이 얘기는 여러 번 했습니다. 판례가 취소나 철회를 얘기를 할 때 철회를 취소로 쓰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맥락을 보고 그냥 알아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예전에 경찰에서도 이 철회를 취소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출제한 적도 있어요. 근데 맥락을 보면 철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취소라고 써 있었다고 해서 이게 틀린 질문이 되는 게 아니라고. 이해됐죠? 자, 그 다음 내가 여러 면허를 갖고 있어. 그때 어떠한 면허 취소 사유가 발생했을 때 여러 면허를 싹 다 그냥 무조건 취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부당결부금전칙에 위반되죠. 그러나 그 면허 취소 사유가 다른 면허와 공통되거나 혹은 그 사람에 관한 것이라면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도 있었죠. 옳은 지문. 자, 12번 틀린 것은. 자, 보충력 편의 처분, 공익근무위원 소집 처분은 각각 별개의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하자가 일로 승계됩니까? 안 됩니까? 승계되지 않죠. 자, 그러므로 불가증력이 발생한 선행 처분인 보충력 편의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후행 처분인 공익근무위원 소집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없다? 없다죠. 하자가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1번에서 끝내셔야 되는 문제였다. 간단하게. 그럼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잖아요.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자, 이것도 어떻습니까? 반드시 취소 소송의 소송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빈출지문. 선행처분인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하자가 있대요. 하자 승계를 물어보는 거죠. 자, 그때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 하자가 승계되느냐? 별개의 법적 효과, 승계되지 않는다. 물론 당연무효라면 무조건 승계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승계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무슨 하자예요? 절차 하자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누락했다. 그러니까 이게 소방시험은 문제를 어렵게 출제하고 싶을 때 항상 판례에 있는 문구 하나를 빼요. 실제 판례 원문은 이렇게 써 있죠. 심의 절차를 누락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요거를 이제 살짝 빼는 거죠. 절차라는 표현을. 어쨌든 이건 절차 하자죠. 그래서 위법한데 무슨 사유? 취소 사유로 본다라는 얘기죠. 옳은 지문. 자, 13번. 자, 우리가 행정행위의 부관 중에서 독립쟁송 가능성이 인정되는 건 부담뿐이죠. 하지만 이러한 기한은 독립쟁송 가능성이 부정되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너무 쉽게. 자, 그 다음에 부담의 이행으로서 하게 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는 부담을 붙인 행정처분과는 어디까지나 뭐다? 별개의 법률행위다. 독립설. 자, 그러므로 부담 자체에 불가증력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즉 부담 자체를 못 다퉈도 이 사인의 매매 등의 법률행위는 별도로 효력을 다퉈볼 수 있어 없어요? 다퉈볼 수 있다는 얘기죠. 옳은 지문이죠. 독립설. 100번 얘기한. 자, 그 다음에 3번은 행정기본법상 부관의 사후 변경이죠. 부관의 사후 변경. 우리 기본법의 사유를 몇 가지로 두고 있습니까? 3가지 두고 있죠. 사정 변경이 생겼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었지?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니?
법동사죠, 법동사. 부간의 사후 변경. 법에서 이를 허용하는 경우. 바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 혹은 사정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원래 붙인 부간을 다른 부간으로 변경할 수 있다, 없다?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부담불이행을 물어봤어요. 이것도 뭐 100번 물어본 거죠. 부담불이행은 곧바로 행정행위 효력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당의 행정처분의 무슨 사유? 철회 사유가 되는 것이다. 부담불이행은. 옳은 지문. 자, 그 다음에 14번 정보공개법. 옳은 것은. 자, 1번도 제가 뭐 칠판에 판서까지 하면서 매 커리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했던 얘기죠. 정보의 접근 수집 처리의 자유. 이게 뭡니까? 알 권리를 얘기하는 거 이거. 알 권리. 알 권리는 헌법상 직접 보장되는 권리로서 자유권적 성질을 가짐과 동시에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이다. 그래서 1번은 무조건 틀렸죠. 즉 자유권적 성질을 갖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이라는 개별 법률이 없어도 인정되는 권리예요. 뭐로부터? 헌법으로부터 직접 보장되는 거예요. 법률이 없어도. 그 다음에 청구권적 성질을 갖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내가 정보공개를 청구해야 상대방인 국가가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거죠. 자, 국민의 알 권리에서 발생되는 정부의 공개 의무. 나한테는 공개 청구권이 있고 얘는 반대로 공개 의무가 있어요. 그때 이 의무는 언제 발생하는 거예요? 원칙이 공개 청구가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존재하는 것이죠. 2번도 틀린 지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3번이죠. 이거는 뭐 최신 판례부터 시작해갖고 모의고사, 뭐 기출 여러 번 봤던 내용이에요. 형사재판 확정 기록. 자, 얘는 형사소송법에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죠. 자, 그러므로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거 뭐 날로 먹는 거죠. 3번은. 옳은 지문. 자, 그 다음에 4번도 너무 많이 제가 이제 그 문제로 출제를 했던 부분이죠.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되는 건 맞죠? 근데 예외가 있어, 없어? 예외가 있죠. 틀린 지문이죠, 이거. 틀린 지문이죠. 어떠한 경우라도 이게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15번. 자, 이것도 이제 최신 판례에서 봤던 내용 그대로 나왔죠. 최신 판례에서 봤던 내용. 여기 이제 어떤 사례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동성인 을과 교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둘이 이제 사실혼 관계다 이거야, 둘이. 그때 이제 을은 직장 다니고 있었고요. 직장 가입자로서 의료보험을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의료보험비를 내고 있었어요. 직장 가입자로서. 그때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버지 밑에 있다. 아버지 밑에 있으면 아버지가 이제 직장 다니고 있으면 직장 가입자로서 의료보험을 내고요.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피부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별도로 의료보험을 내지 않죠. 아버지가 내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는 거에 내가 이제 밑에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직장 가입자인 을이 지금 의료보험을 내고 있었겠죠? 그때 사실혼 배우자로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했대요. 한마디로 나는 이 사람의 피부양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러니까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거? 나중에 결과적으로. 야, 동성인데 어떻게 사실혼 배우자로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냐? 라고 하면서 이를 거부를 했죠. 뭘로 바꿔버렸어요? 이 사람을 그냥. 누구야 이거? 이 사람을. 직장 가입자인 을의 피부양자가 아니라 독립된 지역 가입자로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독립적으로 자신의 의료보험을 내게 된 사안이었죠. 자, 그때 우리 판례 결론이 뭐였습니까? 이거 평등원칙 위반이다.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의 자격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라는 건 이건 평등원칙 위반이다. 이것만 알면 끝나는 사안이었어요. 이거. 그래서 제가 이제 최신 판례 특강 올해 했던 거 최신 판례 특강 이거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동성 동반자에 대한 차별 취급 이거 평등원칙 위반이다. 그래서 결론이 뭐였냐면 이거였죠. 행정절차법 위반, 평등원칙 위반. 자, 이때 얘는 절차법상의 하자죠. 이게 바로 이제 실체 하자고.
자, 요런 사안이었어요. 요런 사안. 그죠? 그래갖고 이제, 요 판례 한번 이제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으로 한번 가보면요. 1번, 국민보험공단도 공익법인으로서, 그죠? 기본권 보장의 수범자로서의 지위를 갖습니다. 그때 공권력 행사는 주체로서의 지위는 갖는 게 아니다. 이게 틀렸죠. 공권력 행사로서의 주체죠. 그러니까 이게 소송을 받아주고 각하하지 않은 사안이잖아. 자,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규정한 법률 규정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부 준칙에 따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피부양자에 포함된 거, 이게 오히려 적법이죠. 이건 당연히 적법한 거예요, 이거는. 이건 문제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결론은 뭡니까, 이거? 동성동반자인 갑을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은 거. 이 처분은 평등원칙 위반이다. 옳은 지문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하고 이제 그만 푸시면 되는 거지. 4번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왜? 4번은 좀 찌질하게 치사하게 냈거든. 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처분에 앞서서 갑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거나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대요. 이거 절차하자죠? 절차하자. 위법은 맞아. 근데 이게 틀렸어, 이거. 이 꼼수 쓴 거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갔으면 또 머리가 아프잖아. 여기서 끝냈어야죠. 옳은 지문이고요. 3번. 자, 16번 개인정보보호법. 자, 얘가 이제 난도가 높았어요. 이거 이제 많이 틀렸어요, 여러분들. 이거 많이 틀렸어요. 이거는 틀려도 대세에 지장이 없습니다. 이건 틀려도 뭐 누가 뭐라 할 수 없어요. 자, 일단 정답은 1번인데요. 틀린 거. 공개된 장소입니다. 공개된 장소. 자, 그때 이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이거 함부로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까? 함부로 설치를 운영할 수가 없죠. 그럼 이제 언제 할 수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이제 시설의 안전관리, 화재 예방을 위해서 설치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목적이 되는 거죠. 이게 목적이 되는 거야. 이런 목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데 권한 유무를 불문하고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건 틀린 지문이에요. 얘 때문에 틀린 거예요. 얘 때문에. 그럼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전국 각지에 있는 변태들, 그죠? 뭐 간음증 있는 변태들, 이 사람들은 시설 안전관리, 화재 예방이라는 명목하에 공개된 장소에 지들 마음대로 CCTV를 다 설치하게 될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건 틀린 질문인데 사실 이 부분을 제가 뭐 체크를 해서 강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피지컬로 풀 수 있거나 혹은 뭐 틀려도 대세의 지장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나머지 지문을 가지고 풀 수는 있어요. 왜냐면 2번, 3번, 4번은 제가 이제 뭐 다 설명을 했던 내용들이니까 풀 수는 있는데 내가 이제 설명하고 한 번씩 문제를 풀어봤다 하더라도 이거를 뭐 100%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물론 그런 소수의 학생들은 1번을 잘 찾아가지고 이제 답을 찾으셨겠죠. 그죠? 그래서 그래도 우리 법조문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거.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빼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함부로 설치 운영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면 허용 사유가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 가지 허용 사유가 있는데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범죄 예방 수사 이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문제로 나온 게 시설의 안전관리, 화재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근데 문제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교통 단속을 위해서 우리 교통 단속 카메라 같은 거 있잖아. 근데 이것도 아무나 설치할 수는 없죠.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할 수 있겠죠. 교통정보 수집 구간 있잖아. 거기에 카메라 설치돼 있죠. 자, 이것도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 자, 요 정도 포인트 보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옳은 지문입니다. 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등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얘는 일단 금지예요. 일단 CCTV 설치가 금지됩니다. 자, 근데 이제 언제 할 수 있느냐? 화재 발생 시 인명의 구조구조를 위해서 필요하면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자, 얘는 옳은 지문입니다. 자, 참고로 또 자, 일단 전제는 이거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같은데 원래 설치하면 안 되는데 이런 제한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정형이라면 고정형은 이제 어디서 할 수 있냐면 구금시설 같은 거, 정신보건시설 이런 데 있죠. 그 다음에 뭐 깜빵 같은데. 자, 이런 데서 예외적으로 허용돼요. 자, 이 정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조문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누구든지
요런 데서는 하면 돼, 안 돼? 안 돼. CCTV. 근데 인명구조 구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해돼 있죠? 이게 이제 이동형에 대한 내용이고요. 다시 말하면 또 고정형. 고정형도 똑같아요. 목욕실 이런 데 설치하면 안 돼요. 이런 거. 안 돼요. 안 되는데 구금시설 같은 데서는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동화된 결정. 얘는 인공지능 기술, AI 기술을 얘기하는 거죠. 이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하여 완전입니다. 사람의 의지나 행위가 개입되면 안 됩니다.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해서 이루어지는 결정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행정기본법에도 자동화된 결정이 있고요. 자동적 처분이라고 해서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자동화된 결정이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그때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건 행정기본법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이고요. 이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행정기본법 20조에 따른 행정청의 자동적 처분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 번 특강에서도 제가 출제를 했던 내용입니다. 가령 이렇게 우리 법조문 보시면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 주체의 권리로서 야, 나는 내 정보를 자동화된 결정 방식으로 처리하는 걸 나는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해당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해서 해당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어요. 근데 뭐는 빼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행정기본법 20조에 따른 행정의 자동 처분은 제외한다라고 돼 있죠. 얘 빼고 나머지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해주는 결정,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얘는 빠진다. 여러 번 얘기했던 거.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번. 정보 주체가 자동화된 결정을 거부하거나 결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나의 권리 아닙니까? 그럼 상대방은 뭐가 있는 거예요?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동화된 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무가 있다는 거죠. 정보 주체에겐 권리. 자, 17번입니다. 자, 이것도 즉시강제에 관한 기본적인 문제를 물어봤어요. 즉시강제에 관한. 그래서 소방활동을 위해서 긴급하게 출동할 때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활동에 방해되는 주차 정차된 차량 및 물건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이게 바로 즉시강제의 근거 조문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 즉시강제는 특징이 뭡니까? 의무 부과 및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강제집행과의 차이점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보기와 같은 행정강제, 즉 즉시강제를 얘기하죠. 얘는 법령 또는 그 처분에 의한 선행의 구체적인 의무의 존재와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정답 3번입니다. 자, 1번은 그냥 보충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보충성. 자, 그 다음에 얘는 물건에 대한 것이죠.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차량, 이런 물건에 대한 거니까 대물적 강제처분이 될 것이고요. 자, 참고로 우리 즉시강제에 관해서 영장주의가 적용되느냐? 우리 대법원은 뭐라 그래요? 원래는 영장주의가 적용되는데 아주 급박할 때, 그죠? 영장을 기다려갔다는 도저히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형사 절차와 같은 예외를 인정하여 영장 없는 즉시강제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반면에 헌법재판소는 뭐라 그래요? 처음부터 원래 즉시강제는 급할 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장 따위 필요 없어. 영장 기다렸다고 어떻게 목적을 달성해. 그러니까 헌재는 원칙적으로 영장 필요 없다라는 주의죠. 옳은 지문이고요. 자, 18번 강제집행 틀린 것은 직접강제도 보충성이 있죠. 보다 약한 놈 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으로 목적 달성할 수 있으면 직접강제는 허용되지 않죠. 그죠? 자, 그 다음 독촉. 최초의 독촉만이 처분성이 인정되죠. 이후 반복된 독촉은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빈출. 자,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과 관련된 거예요. 자, 얘는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상대방이 의무 이행 기간을 지나서 뒤늦게 의무를 이행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장래를 향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죠. 늦게라도 이행했으며 목적이 달성됐기 때문에. 다만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뭐 해야 돼요? 징수를 해야 된다는 거. 옳은 지문이고요. 자, 그 다음 우리 판례는 대체적 자기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대집행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판례의 태도죠. 그래서 얘는 틀린 지문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뭐 이거는 뭐 누가
뭐 이렇게 궁금해할 만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행정조사 옳은 것은, 자, 이것도 우리가 여러 번 연습했던 것만 나왔어, 진짜로. 내가 모의고사에서 여러 번 또 출제를 했던 거, 그다음에 우리 단화문에서 출제했던 거, 이런 것들만 나왔죠. 자, 소방공무원이 화재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하는 거, 시료 채취가 나왔습니다. 무슨 목적? 행정 목적을 위해서, 범죄가 아니라 시료 채취하는 거. 이게 바로 뭡니까? 행정조사입니다. 자, 그때 행정조사는 이게 어떤 게 행정조사인지를 우리 행정조사 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어, 안 명시하고 있어? 명시하고 있죠. 행정조사라는 게 뭐 장부를 뭐 이렇게 열람하거나 뭐 시료 채취하거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출석 진술을 요구하는 거, 보고를 요구하는 거, 이런 활동까지도 포함한다는 거. 이런 적극적인 활동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냥 문서 열어보는 것뿐만 아니라 출석해서 나오세요, 진술하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것까지. 여러 번 얘기했던 거. 자, 헌법상 적법 절차의 원칙입니다. 자, 얘는 형사 절차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 작용 전반에 적용되는 거라고 그랬죠. 한마디로 입법, 사법, 행정을 불문합니다. 불문합니다. 법을 만들 때도, 그죠? 재판을 할 때도, 행정을 할 때도 적법 절차 원칙을 준수해야죠. 그러므로 행정 목적을 위한 이 행정조사에도 적용된다, 안 된다?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틀렸죠. 자, 3번은 임의조사예요. 원래 행정조사는 법적 근거 필요하죠. 다만 그거 법적 근거 필요하다는 건 강제조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임의조사는 별도의 근거가 없어도 실시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빈출래요. 자, 그 다음에 4번 또 주의하라 그랬잖아. 이 법조문을 보셔야죠. 마약류 불법 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이에 따른 조치 일환으로서 특정한 수출입 물품을 개봉해서 검사하는 거. 자, 우리가 통관 목적으로 수출입 물품을 개봉해 주는 건 행정 목적의 행정조사죠. 통관 목적이라면. 근데 이게 이 마약류 불법 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수출입 물품 개봉 검사는 단순한 행정 목적의 조사가 아니라 뭡니까 이게? 범죄 조사, 범죄 수사의 일환이죠. 다시 말하면 이건 뭡니까? 수사기관의 강제 처분이 되는 거예요. 원래 행정조사는 영장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얘는 행정조사가 아니고 다시 말하면 수사기관의 강제 처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장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즉 이거는 일종의 압수수색이라는 거예요, 이 수사기관에. 자, 20번 실효성 확보 수단. 자, 요것도 제가 모의고사에서도 여러 번 냈던 거. 위법 상태를 시정할 수 있는 법률 또는 사실상의 지위에 있지 않는 자. 시정할 수가 없어. 이건 불가능해. 그런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시정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죠? 옳은 질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공급 거부. 이와 관련해서 단수조치의 처분성을 인정했습니까? 물 끊는 거 처분성 인정했죠. 옳은 지문입니다. 참고로 얘는 권력적 사실행위 성격을 갖는다. 그래서 이 단수 조치를 권력적 사실행위로 봐서 처분성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병무청장의 공개 결정. 이거 행정처분이라는 거 뭐 100번 나온 거죠. 자, 그다음에 과징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는 게 원칙이죠. 분할 납부가 원칙이 아니라 거꾸로 된 거죠. 분할 납부는 예외적으로 가능해요. 그죠? 자, 21번 국가배상 틀린 것은. 자, 요것도 이거는 뭐 그냥 소방공무원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그냥 1초 안에 푸셨을 것 같아요. 어떠한 처분이 후에 항구송에서 취소되었어. 그래서 위법성이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죠. 그래서 1번이죠. 자, 2번은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 제가 이거 어떻게 읽으라 그랬어요? 직무집행을 행위라 그랬죠. 자, 국가배상법상의 위법성이라는 건 뭐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행위를 보고 결과를 보는 게 아니야. 자, 그 다음에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있었다. 이게 결과죠. 결과. 자, 공부를 겁나게 열심히 했어. 근데 점수가 안 나왔어. 결과가 안 좋아. 그럼 얘는 칭찬받아야 돼? 욕먹어야 돼? 칭찬받아야죠. 우린 뭘 본다고? 행위. 행위가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건 행위가 적법하다.
법령에 부합한다. 법령적 합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있어도 여전히 적법한 것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옳은 지문이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요거는 좀 너무 딥해. 딥. 뭘 여기까지 물어보지 이거? 이건 자배법을 물어본 거야 사실상. 국가배상법을 물어본 게 아니라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관한 어떻게 보면 민법 시험 준비하는 사람한테나 물어볼 만한 지문이에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 출제 패턴 보시면 아시겠죠. 모든 직렬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뻔한 거 나오면 여기서 끝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내려오면 항상 못 보던 내용이라든지 생소한 지문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출제자는 그렇고 싶어. 자, 여기 보시면 공무원이 누구를 위해서? 공무원 자기를 위해서 자동차를 운행했대 안 했대? 안 했대. 그러면 자기를 위해서 운행한 게 아니라 국가 공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자동차, 국가 소유의 관용차를 운행했대요. 그러면 해당 공무원은 운행자성이 부정됩니다. 운행자성이 인정돼야 자배법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거든요. 근데 이건 애초에 운행자성이 부정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운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해당 공무원은 자배법상 배상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의 운행자성은 국가에게 인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는 거고요. 이거는 해당 공무원은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자배법의 법리예요. 자배법. 운행자성이 인정되느냐, 자기를 위해서 운전했느냐, 아니면 타인을 위해서. 그죠? 자, 국가배상법은 외국인이 피해자면 상호주의가 적용되죠. 상호주의. 옳은 질문. 자, 22번 손실보상. 자, 요것도 이제 틀린 사람들이 조금 몇몇 있는 것 같아요. 정답은 2번인데요. 일단 1번은 너무 많이 본 거죠. 민간기업도 수용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2번인데요. 요게 약사법상 약사에게 인정된 한약 조제권입니다. 한약 조제권. 자, 이거 우리 허가 파트에서 공부했던 거고, 얘는 일종의 이를 통해서 누리는 이익을 뭐로 봅니까? 반사적 이익으로 보죠. 뭐로 보지 않습니까? 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일단 그렇다면 얘는 손실보상 파트에서 재산 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로 볼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일단. 자, 재산 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라는 건 전제가 있어요. 뭐냐면 처분성을 내포해야 돼요. 처분성이라는 게 행정처분성을 내포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는 예를 들어서 내 물건을 내가 딴 데다가 처분해서 돈으로 환가할 수 있어야 재산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요 재산 가치 있다라는 건. 근데 한약 조제권을 사고 팔 수 있나요? 이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어요? 한약 조제권을? 할 수 없죠. 이건 약사한테, 그 자격이 있는 약사한테만 주어지는 것이고, 이거를 뭐 딴 데 팔고 돈으로 뭐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이면 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1억이면 1억 이렇게 사고 팔 수가 있는 구체적 재산 가치 있는 권리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근데 반면에 개인 택시 운송 사업 면허 이런 거는 뭐 해당될 수 있겠죠. 왜냐면 택시 면허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시에서 뭐 1억 뭐 이런 식으로 막 개인 간에 사고 팝니다, 이런 것들은. 자, 어쨌든 얘는 헌법 23조 1항에 의해 보호되는 재산권의 보장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손실보상 파트에서 물어본 적이 없거든. 허가 파트에서만 물어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생소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제 이런 내용들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답을 이제 2번으로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농업손실보상입니다. 농업손실. 자, 이거는 이제 좀 아쉬운 게 이게 제가 이제 그 기본서의 내용은 이제 수록을 해놨어요. 이게 농업손실. 그죠? 그래서 이제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한다는 거. 그래서 농지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누구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 경작자, 소유자가 아니라. 이게 일종의 우리 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 소작농을 금지하는 거죠. 소작농을. 경자유전의 원칙. 이거를 실현한 거예요. 이거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거 아이고. 앞으로 넘어가야지. 어디로 가야 돼요? 만약 소유자인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가 아니래. 그러면 실제 경작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얘기죠. 소유자와. 그럼 누구에게 줘야 돼요? 실제 경작자에게 줘야 되겠죠.
그래서 옳은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뭐 3번은 우리가 이제 너무 생소하다 보니까 뭐 이걸 알고 풀 수 있는지는 솔직히 의문입니다. 그걸 기대하지도 않고요. 자, 그 다음에 4번도 우리 헌법 23조 3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이라는 건 완전 보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완전 보상, 완벽하게, 완전하게. 그러므로 완전이라는 뜻은 보상 금액뿐만 아니라 보상의 시기 방법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옳은 지문으로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들 이제 2번을 가지고 결국에는 결론을 내야 됐어요. 이거를 뭐 소거법으로 풀기는 너무 쉽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자, 요것도 난이도 상에다가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어느 정도 난이도가 좀 높았다. 자, 23번입니다. 행정심판 물어봤고요. 자, 얘는 뭐 너무 뻔한 것만 물어봤어요. 고지 절차, 우리 심판법에는 고지 규정이 있죠. 이게 뭡니까? 안내, 불복에 대한 안내. 왜? 우리 국민이 어떠한 처분을 어떻게 다퉈야 되는지 이런 걸 잘 몰라. 이런 것들을 안내해 주는 제도. 이게 이제 고지 절차에 관한 규정이에요. 자, 그때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른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어. 일종의 불고지죠. 불고지는 심판 제기 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효과는 인정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지를 안 했다, 안내를 안 했다고 해서 이 처분이 위법해지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100번 나온 거예요. 100번 얘기한 거. 자, 그 다음에 2번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 처분. 자, 일종의 과세 처분이죠. 이 과세 처분이 국세청장에 대한 불복심사 청구에 의해서 그 불복 사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취소되었대요. 자, 일종의 행정심판에서 인용을 내려준 거예요. 취소를 내려준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제 뭐가 이미 생겼어요? 불가변역이 생겼죠. 그러므로 함부로 이 취소를 다시 취소해가지고 원 부가처분을 되살릴 수 있어 없어요? 되풀이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자, 그러므로 처분청이 동일한 사실에 관해서 특별한 사유 없이 부가처분을 되풀이했어. 취소해놓고 되풀이했어. 자, 그러면 그 부가처분이 설령 감사원의 시정 요구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이건 여전히 뭐야? 위법이 되는 거예요. 위법이 되는 거예요.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뭐 여러 번 봤던 내용, 문제로도 여러 번 출제를 했습니다. 이거. 이 단체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으면 그 단체 이름으로도 뭐 할 수 있다? 심판 청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행정심판 제기는 마지막 숫자 특강에서도 얘기를 했죠. 며칠 이내 행정심판 청구 들어오면 60일 이내에 재결을 내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경우에 따라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랬죠. 옳은 지문. 자, 24번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자, 요것도 4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최신 판례 때도 얘기를 했던 거고 문제를 여러 번 출제했던 지문 그대로 나왔어요. 자, 4번부터 보시면요. 과세처분 취소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전부입니다. 그때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해서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된다. 이게 틀렸다고. 이거 여러 번 출제를 했죠. 이거. 자, 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 기준시가 처분시죠.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근데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얘기는 그 처분 당시에 뭐를 기준으로 하겠다는 얘기야? 법률과 사실 상태, 팩트와 법. 즉 처분 당시의 법과 처분 당시의 팩트를 기준으로 그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자료는 어떻습니까? 자료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 너무 많이 얘기했으니까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 정도는 너무 많이 얘기했어요. 이거는 제가 모든 커리에서. 그래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해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처분 당시에 법률과 사실 상태를 확정시키는 것이다. 자, 이게 판례의 태도였어요. 그러므로 과세관청은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당해 처벌에서 인정된 과세표준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언제까지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는 제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료는. 꼭 처분 당시에 있었던 자료만으로 한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답은 4번이에요.
자, 1번은 의무이행 소송 얘기하는 거죠.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 판결을 구하는 소송. 혹은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선 판결. 이게 결국에 뭘 얘기하는 거야? 의무, 이행, 소송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허용되지 않죠. 그럼 앞에 있는 주어가 왜 의무이행 소송이냐면 의무이행 심판을 생각해봐요. 의무이행 심판 인용 대결이 뭐예요? 위원회가 피청구인인 행정청한테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명하거나 혹은 피청구인이 할 처분을 위원회가 직접 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처분 이행 명령 재결과 처분 재결이 있잖아. 이게 두 가지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근데 하지만 소송에는 이런 게 있다 없다? 없다. 옳은 지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관련 청구 소송의 이성병합이 나왔어요. 이게 주된 청구 소송이고요. 자, 그때 관련 청구 소송의 범위를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손해배상, 부당이득, 원상회복 등의 청구 소송뿐만 아니라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다른 항고 소송까지도 뭐가 될 수 있다? 관련 청구 소송이 될 수 있다라고. 옳은 지문. 자, 그 다음에 불이익 처분의 상대방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이익이 침해되었으니 원고적 격이 인정될 수 있겠죠. 하지만 수익적 처분의 상대방은 이익이 침해된 바가 없기 때문에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라는 것이죠. 옳은 지문이고요. 자, 어쨌든 정답은 이제 4번이고요. 마지막 25번 문제 하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소해익 피고 적격. 정답부터 빨리 찾아보면 2번이죠. 100번 나온 거. 자, 국립대학교 특별전형 불합격 처분에 대한 취소송에서 원고들이 불합격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이미 제기했는데 소송 계속 중 당해연도 입학 시기가 지났대요. 그럼 설령 취소 판결을 받아도 올해는 내가 입학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 서울대학교야. 불합격이 취소되어서 올해는 입학을 못해도 서울대학교를 내년이라도 입학할 수 있어. 그러면 취소의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이익이 있는 거죠. 취소의 이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불합격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툴 만한 항고 소송의 법률상 이익, 소의 이익이 있다. 전통적인 빈출 지문이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고요. 자, 그다음에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취소 소송, 피고는 누굽니까? 처분을 한 행정청. 자, 그때 상급 행정청으로부터 내부 위임을 받은 데 불과한 하급 행정청이 권한 없이 처분을 했대요. 자, 하급 행정청이 권한 없이 처분을 했다는 얘기는 누구 명의로 처분을 했다는 얘기예요? 예명의로 처분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명의자는 하급 행정청이죠. 그러므로 피고는 실제로 그 처분한 하급 행정청이 되는 것이다. 옳은 지문. 자, 3번. 사실심 변론 종결일 현재 토속 채취 허가 기간이 경과했대. 허가 기간이 경과했으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효되는 것이죠.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장래를 향해서. 이미 효력이 소멸한 처분에 대해서, 그죠?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면 얘는 소의 이익이 있어 없어요? 없는 거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소의 이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옳은 지문이고요. 자, 그 다음. 소송 계속 중 처분이 기간 경과로 효과가 소멸되었어요. 위와 같은 경우죠. 그럼 원래는 소의 이익이 있어 없어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 근데 예외적으로 원래는 소의 이익이 없어야 되는데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그 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 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면 어떻습니까? 예외적으로 이미 효력이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있다? 없다. 있다. 이것도 너무 많이 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2문제, 많게는 한 3문제 정도는 풀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다시 88점 이상이면 시험 잘 봤어요. 근데 이제 92점 이상이면 너무 잘 본 거고요. 어쨌든 2-3문제는 맞추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머지는 난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냥 평소에 봤던 내용 그대로 다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험에서 행정법 시험 잘 보려면 이 선생님 저 선생님 문제 다 풀고 막 그냥 저거리 다 따라가고 이게 아니라 그냥 한 선생님이 강조하는 것만 그대로 잘 따라가시면 별 문제 없을 거라고 보고요. 2번 아까 얘기했던 거 얘는 반드시 이의제기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해설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고 오시느라고 그다음에 법규 개론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들, 그런 분들 모두 너무 고생하셨고 빨리 이 상황을 이겨내고 혹시라도 커트라인 근처에 계신 분들은 일단 마음 내려놓고 운동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